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정직한 뉴스인의 허준석입니다. 한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유 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접점이 나오게 될까요? 오늘 잠시 뒤면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전문가들의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9회 연속 축구 월드컵 진출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박수가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을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희 YTN의 특종 보도입니다. 잠시 뒤에 보도하겠습니다. 열흘간의 건국일의 최장 연휴가 있게 됩니다. 설레는 분들도 있고 걱정인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인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에 빠질 수 있다. 근본적인 북핵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호 기자 나오십시오.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네, 정상회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10분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2시 34분에 시작됐습니다. 예정보다 34분 늦게 열렸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이후 장관급 인사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재임 기간 중에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크게 격상시키고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고 그런 점에서 오늘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 북핵 문제에 관한 부분인데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국제 정치 상황이 아주 엄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지 못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우려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북 압박에 러시아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러 회담에서 북한을 향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지 관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탈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하고 내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은 또 이 3차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위한 신북방 정책 구상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대북 제재에 대해서 한미와 중국, 러시아 사이에 현재 현격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오늘 조율됐을지가 관심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아예 봉쇄하는 방안을 11일 다음 주에 안보리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가 시기상조라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핵 해법을 놓고 충돌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양측의 입장차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유엔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이미 새로운 대북 제재안 초안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새 제재안을 만들어 다음 주 월요일 표결하겠다는 미국의 생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Do you think Monday is a little optimistic for a vote on North Korea? I think it's a little premature. I would say I don't think we'll be able to rush it so fast. 전날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경고한 미국은 추가 제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자금줄은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Do we think more sanctions are going to work on North Korea? Not necessarily, but what does it do? It cuts off the revenue that allows them to build ballistic missiles. 새 대북 제재에는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원유 봉쇄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이른바 쌍중단을 계속 고집할 경우 이번 주 새 대북 제재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한러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의미도 자세하게 잠시 뒤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안보 정책 그리고 인사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조태현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대표 연설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탈권위주의적인 모습과 또 양극화 해소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연설에 운을 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과 만기 칠람식의 국정 운영 또 인기 영합적인 행보를 보여서 기대보단 우려가 크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크게는 인사 실패 그리고 불안한 안보 정책,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위반했다며 탕평 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인사 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책임자부터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코드 인사의 전형입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대북은 물론이고 대미, 대중 정책 모두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공시촌이 아닌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청년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무원 채용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규제 프리존법 등을 통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당제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역시 여소야대 국면의 뜻을 받들어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오늘 제3당이 국민의당이고요. 어제 자유한국당 제2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다 비어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국회 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오전 회의에서 국민에게 당의 방향을 설명하는 정당의 의무인 교섭단체 연설마저 끝내 걷어찼다며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인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의무를 외면하는 건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 원내대표의 말 준비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도 내던지고 위중한 국가안보도 나몰라라 하는 정당이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집권 여당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김장겸 MBC 사장이 이미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마당에 국회에 보일 곳은 아무런 명분도 없다며 즉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이어가는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북핵 위기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집권 여당에선 여전히 대화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홍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전반 국민이 핵 인질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도 한가롭게 대화 타령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고 무책임한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핵 균형만이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즉각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전에 북핵과 미사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잠시 뒤에는 김포 해병대 이사단을 찾아서 온종일 안보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바른정당 역시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조속히 외교 안보 라인을 정비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은 뒤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면 야당 시절 자신들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한 침묵을 이어간다면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최대 연구단체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뒤인 지난달 28일에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설립을 주도했는데 이 두 모임이 맥이 다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이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초대 2대 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됐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 13명과 교육부 실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과 위원장은 이달 안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금품수수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해훈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말미를 달라고 요청한 만큼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근 당에 대한 보도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걱정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희 YTN의 특종 보도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민이 원한다면 한국 대표팀을 맡을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민 기자 리포트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기적을 이끈 명장 히딩크. 지난 6월 슈틸리케 감독 사임 이후 한국 국민들이 원한다면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을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히딩크 측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잉글랜드와 러시아 대표팀 감독 제의도 거절하고 올해 초에는 중국 프로축구 구단에 잇따른 감독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중국 구단의 거액의 연봉도 마다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이유는 돈보다는 정서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여길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고 북한 축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 체력적으로 덜 버겁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골프 라운드를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지만 70이 넘은 나이로 프로 구단을 맡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피 이승우와 백승호, 황희찬을 비롯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과 기성용 등 한국의 유로파들을 보배로 꿰는 작업도 매력적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유럽의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나면 국가대표팀 사령탑들이 많이 바뀝니다. 히딩크라면 어느 나라 감독이든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상황. 우리 축구협회가 러시아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인지, 위기에서 본선행을 이끌어낸 국내파 감독에게 본선까지 맡기기로 한 명분과 신뢰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한국 축구의 내일을 위한 고심과 선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일단 양가 방문한 다음에 바로 해외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괌으로 갈 예정이고요. 아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한 3박 4일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집에 쉬면서 영화를 보던가 그냥 재충전을 할 예정입니다. 집이 많이 멀어가지고 아마도 좀 오래 한번 쉬러 내려갈 것 같아요. 김해요. 김해요? 네. 이 일이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확정이 됐는데 저희는 아직 쉴지 안 쉴지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이번에 많이 좀 되게 바빠가지고 추석 연휴 내려가기 전에 어디 좀 놀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들 퀵서비스 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연휴가 길다고 해서 다시 다 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 당일 뭐 전후로 한 2, 3일 정도는 쉬고 나머지는 이제 일을 해야죠. 쉬는 동안에는 이제 뭐 그 조상님 산소에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하고 오래간만에 또 시간 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은. Because the holiday is so long this year, we decided to stay in Korea because we know that the congestion at the airport and probably other vacation places such as hotels or Airbnb would be very busy. Yeah, just relaxing. I don't know if we'll go shopping. We might, but if Myeongdong is quiet, which it might be, then we might go there. If not, just relax with our dog. 저희는 3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로 좀 쉬려고요. 차례 준비도 해야 되고요. 시골도 다녀와야 되고. 저도 쉬는 게 목적입니다, 연휴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면 좋겠죠. 현실은 애들 중간고사가 같이 그 무렵에 껴있어가지고 어디 이동하는 건 조금 힘들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뵈야 되니까 그래서 고향이나 갔다 오고 합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 우리는 야구르트를 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그냥 추석 날만 쉬는 걸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집에서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건 없고 식구들하고 같이 제사 지내고 이제 산소에 갔다 오는 거 그러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쯤이나 예약을 했었더라면 이번에 갔을 건데 이번에 그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구정 때는 꼭 가려고요. 추석 연휴가 길긴 한데 근무 계획은 있어요. 이틀 정도 되고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8살이고요. 둘째가 4살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연휴 너무 긴 편이기도 하고 갑자기 또 임시공휴일도 있어서 그 기간에는 아이들은 시부모님께서 봐주시기로 돼 있습니다. 한 3일 정도는 시댁 계획이 있고요.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황금 연휴는 어떻습니까? 뭐 안 궁금하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계속 또 뉴스를 해야 되니까요. 저도 아마 4, 5일은 나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레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소기업들 사정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김병용 기자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자동차 업체에 내외장재 부품을 공급하는 도금업체입니다. 근로자 80여 명이 일하는 이 공장은 추석 연휴 열흘 동안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 납기를 맞추려면 연휴가 끝난 이후 추가 근무가 불가피합니다. 인건비 1,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중간에 쉬게 되면 나중에 주말에 대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최장 열흘까지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다음 달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날이 줄다 보니 납품기일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고스란히 업체들의 몫입니다. 또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량과 매출 타격도 걱정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황금 연휴에도 어쩔 수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 하루도 쉬지 못한 중소기업이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 근로자들은 쉬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도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데 연휴에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중소협력업체들이 추석 연휴 기간 쉴 수 있게 대기업들이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임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마광수. 이름 석자만으로도 그 정체성이 정말 강렬했죠. 90년대 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즐거운 살아의 저자, 소설가이자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였던 마광수 교수가 어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발견 당시 상태와 유서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에겐 마 교수의 외설 논란이 더 익숙할 때지만 마광수 교수는 20대 천재 교수 또 윤동주 박사 1호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1951년생인 마광수 교수는 26살에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2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처음 강단에 섰으니 천재 교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83년에는 윤동주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윤동주의 시하면 떠오르는 정서인 이 부끄러움도 마 교수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마 교수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잘난 체 하지 않는 쉬운 문장으로 지금 읽어도 이해가 되는 문학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나와 윤동주는 모두 솔직한 시인이라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소설 즐거운 살아가 외설 논란을 휩싸이면서 그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요. 이 소설은 동시에 마 교수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989년 발표한 시 가자 장미여관으로 또 소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부터 구설에 오르기 시작한 마 교수. 급기야 성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담은 91년 발표한 소설 즐거운 살아는 대학 교수가 쓴 음란소설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중 긴급 체포됐습니다. 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였습니다. 구속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교수직도 박탈당했고요. 1998년에 사면 복권돼 강단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변태 교수, 음란 작가라는 꼬리표가 마 교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금서가 된 즐거운 살아는 지금도 재출판이 되지 않는 책이 됐습니다. 정서적 고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8월 퇴임 소감문에 마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다. 위선으로 뭉친 지식인과 작가 사이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지는 요즘이다. 보수학계에서는 품위가 없다면서 지탄받았지만 일각에선 혼자만의 방식으로 고고한 척하는 세상과 맞짱을 떴다고 마 교수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구소련이 왜 망했느냐? 마르크스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개인이 갖는 쾌락 욕구예요. 평등만 따졌단 말이야. 자유를 주면 자율이 생긴다. 이런 뜻에서 미성년자를 좀 확 낮춰야 된다. 정년 퇴임을 한 후에는 실제로 우울증에 생활고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너무 이르게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그래서 아슬아슬했던 마광수 교수의 삶은 쓸쓸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한쪽 눈 시력까지 잃은 61살 신모 씨.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신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건 지난 2월 중순 금요일 오후 3시 반. 교도관에게 바로 알렸지만 의무실에 아무도 없어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의무실에 여자 7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갔는지. 그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뇌경색 마비 증상이 더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외부 병원에서도 시기를 놓쳐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반신불수 상태로 평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좀 빨리 오셨으면 기독병원으로 보냈겠죠. 적극적인 치료를 할 시간이 있는 거니까. 평일 오후 교도소 의무실에 근무자가 왜 없었는지가 가장 큰 의문. 이상한 건 교도관 근무일지와 의무과 근무일지에 적힌 신 씨의 증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외부 병원 이송 당시 당직 교도관은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기록했는데 정작 진료한 의무과는 전혀 다른 대상포진 증상이라 기록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에 대한 답변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수사 중이니까. 당시 다른 재소자도 사고 이후 교도소 측이 밤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당시 교도관과 의무관을 검찰에 고소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최근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또 안타깝게 하는 중학생들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년법으로 가볍게 처벌할 일이 아니라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죠. 오늘 여당 추미애 대표가 소년법을 비롯한 이 관련 법들의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1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강력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당내 협의를 거친 뒤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소년법 폐지 주장은 너무 진도가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눈과 입술이 부은 앳된 소녀가 방 안에서 또래에게 둘러싸인 채 겁에 질려 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라는 욕설과 윽박이 쏟아지고 벌려 그냥. 말을 제때 못하면 손과 발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집니다. 대답해. 피우던 담배로 머리카락을 지지기까지 합니다. 17살 이 모양은 지난 7월 17일 새벽 해수욕장과 자취방 등에서 또래 6명에게 7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사생활을 주변에 얘기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가해 소녀들은 아는 오빠에게 영상통화로 폭행 장면을 보여주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이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와 이양의 맞은 모습을 비교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산 보면서 저 동생인 줄 알았다. 동생이 더 못생겼다. 어차피 묻혀. 이런 반성은 전혀 없는. 피해자 이양은 집단 폭행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해자 6명을 공동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임용 절벽에 직면해 있는 전국 교대생들이 오늘부터 동맹 휴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교육대학생 대표들이 한복 차림으로 교육부 앞에 모였습니다. 릴레이 동맹 휴업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대생들은 지난달 발표된 초등 신규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2,200명 줄어든 데 대해 일관성도 계획성도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육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육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용 절벽은 단순히 예비교사의 취업 불능 차원을 넘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건입니다. 이번 동맹휴업은 오늘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전주와 대구, 춘천, 광주, 부산교대 등 전국 10곳서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8일 각 교육청에 최종 정원을 배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14일 최종 선발 인원을 확정하는데 큰 폭의 증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수도권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발령을 낼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뽑는 바람에 그 지역의 교대 출신들이 서울로 응시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요구하는 교대생들의 주장이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꾸던 청소년 80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청소년도 8천 명이 넘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김기봉 특파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이민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온 아이들. 비록 부모는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아이들은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만든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 다카 때문이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여기에도 무자비한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The program known as DACA that was effectuated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is being rescinded.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언제라도 내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의 80만 명, 한인 청소년도 8,600여 명에 이르는데 온 가족이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녀 통해서 집도 살 수 있고 로운도 받고 그래서 온 가족이 많이 좋아진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청소년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꺾어버리는 발표는 곧바로 거센 반발을 몰고 왔습니다. 당사자를 포함한 이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다카 대상 가족들은 분노와 서름의 눈물을 흘렸고 미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But I know what it's like to actually achieve the dream. So I'm just heartbroken for all the dreamers. 의회에서는 이번 조치를 비난하며 행정명령이 아닌 법률로 청년들을 지키자는 다짐들이 나왔습니다. It is a new level of inhumanity for President Trump to further divide the country by repealing DACA. Donald Trump is no better than Pontius Pilate.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을 앞세워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승인과 청소년 보호 법안을 줄다리기 할 것으로 보여 기한 내 새 보호 법안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강타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 카브리의 동쪽 끝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플로리다주를 향해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와 국립기상청은 어마가 현재 풍속 등급 분류상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테고리 5등급은 최고 풍속이 시속 253km 이상의 초강력 허리케인을 나타내며 어마는 주말쯤 미국 플로리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부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YTN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오늘 우산 꼭 챙겨 다니셔야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밤부터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에도 꽤 선선한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겉옷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쌀쌀해지니까요. 겉옷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수도권 곳곳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지방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에는 밤부터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제주도는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북과 경남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절기 백로인 내일은 예년 초가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청주도 28도, 대구 27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말과 휴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절기 백로가 내일입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무척 커지는 시기인 만큼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북한 해커가 국내 현금 인출기 해킹을 통해서 23만 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해커로부터 빼돌린 금융정보를 건네받아 복제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45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북한 해커 조직은 국내 ATM 업체의 서버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전산망을 해킹한 뒤 ATM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가양동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세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론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저녁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지만 장애인도 강서구 안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장애 학부모 측과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이라는 반대 측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파행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와 남대문 시장 대형 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판매원들이 약을 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 약국 6곳을 적발해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으며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일부는 무자격 판매원이 의약품을 팔 때 고령의 약사도 함께 근무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국방 컨벤션에서 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현역과 예비역 여군 200여 명이 참석했고 서 차관은 축사에서 국방개혁 과제로 여군의 역할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여군이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배 여경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수년간 협박과 추행을 저지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과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박모경이는 지난 2012년 후배 여경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추행했고 또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성관계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학생들이 코치가 평소 상습적으로 때렸으며 심지어 휴대전화를 쓰다 적발되면 야구 방망이로 맞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폭행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이 코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과도한 분양가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또 분양권에 당첨되면 로또가 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된 뒤 2년 6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결정해 집값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품질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의 가산비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거래량 등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대구 수성구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지역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의 85% 정도로 분양되기 때문에 당첨되면 최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심해져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강남 4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가운데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않아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지는 70여 곳 6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악화하는 데다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맞물리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곳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등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죠. 평촌과 일산 등 이른바 집중 감시 지역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언제든지 투기 과열 지구를 또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 들어선 평촌 신도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과천, 성남시 분당구와 가깝지만 규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 매수 문의가 부쩍 늘어난 이유입니다. 파리 대책 이후에는 문의는 오는데 거래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안양 동안구는 분당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1순위로 꼽혔지만 이번엔 빠졌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덕분입니다. 심각한 과열의 기준인 주간 상승률 0.3% 안팎에는 못 미친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지역의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파리 대책 이후 주간 상승률이 줄곧 전국 평균의 10배를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지역 환경에선 차이가 있지만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와 서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정부의 집중 감시 지역입니다. 집중 모니터링으로 언급된 도시들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들도 조금이라도 더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게 된다면 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집중 감시 지역의 시장 동향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과열 우려가 크다는 뜻이어서 정부의 후속 조치 사정권에 이들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지금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에 빠진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북핵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체계 구축을 위해서 첨단 무기나 기술 도입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 기반의 SM-3 요격 미사일이나 특수전 항공기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6차 핵실험은 방어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미국에 준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또 선물을 보내겠다고 밝혀 핵 개발을 멈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 비기면서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돌전으로 시원한 득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끌었던 명장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민이 원한다면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잉글랜드와 러시아 대표팀 감독직과 중국 프로축구 구단에 잇따른 감독 제위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이 국내 현금 인출기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 23만 건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킹으로 탈취된 금융정보는 한국인과 중국 동포들이 넘겨받아서 복제 카드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뉴스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결과 나오면은 생중계로 저희가 발표 장면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핵실험장 있는 풍계리 일대 지난 5번의 핵실험 때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밝혔습니다. 상업위성을 통해서 현장을 찍은 위성 사진을 과거 사진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이 있는 곳뿐 아니라 주변 여러 곳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있고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의 폭발력이 처음에 추산했던 70킬로톤을 넘어서 160킬로톤에 이르는 것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이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국제기관들의 인공지진 규모의 최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추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3일에는 일본 방위성이 70킬로톤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120킬로톤으로 상향 조정했었고 이번에 다시 160킬로톤이라고 다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폭발력은 50킬로톤이었습니다. 네, 또 중국의 한 대학의 연구팀은 108킬로톤의 폭발력이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잇따른 핵실험 때문에 지금 이 풍계리의 갱도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핵실험을 또 하면은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이 108킬로톤으로 추정된다고 중국 과학기술대학 지진실험실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7.8배에 이르는 위력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위력의 2배 이상 큰 것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발표한 지진 규모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공 지진 규모를 5.7로 봤지만 중국 측정치는 6.3으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6차 핵실험 38분 뒤 풍계리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갱도의 일부 함물에 따른 지진으로 추정됩니다. 이딴 핵실험으로 갱도 지반이 약해지면서 일부가 붕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산 전체가 붕괴하면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 때문에 67년간 이어지고 있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동결을 대가로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역시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김선희 기자 리포트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국과 미국의 67년 동맹 관계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놨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불러온 엄중한 상황 때문에 서울과 워싱턴 간 대북 해법 시각차가 다시 부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의도는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뒤 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시도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한국을 무력 침공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살아야 하는 요령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의 노림수대로 한미 동맹 균열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언론은 북한을 압박하는 경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와 무역을 중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에 옮기면 종말론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교역하는 만큼 미중 간 무역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는 것인데 두 나라의 연간 거래는 무려 750조 원에 달해 거래 중단 시 글로벌 경제에 미칠 경제적 파장은 그야말로 쓰나미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한미 정상이 그젯밤에 전화통화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와 기술 도입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어떤 첨단 무기의 도입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강정규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건조되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사거리 500km의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패트리언 미사일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되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에 적합한 무기인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이지스-3의 SM-3는 해상 기반으로 우리 내륙을 방어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요격 체계입니다. 지상에 배치를 하는 이지스 어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는 12월엔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부대가 창설될 예정인데 정작 기동작전을 펼칠 특수전 항공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간에 적어도 침투가 가능한 MC-130 수송기나 MH-60 헬기 등이 도입되면 우리 군의 대량 응징 보복 KMPR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선제 타격, 킬체인의 바탕이 되는 감시 자산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가 도입됐지만 24시간 운용하기엔 수량이 적고 신호 수집 장비가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밖에 차세대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사 레이더나 군사정찰 위성 기술 등도 절실합니다. 또 이번에 중량 제한이 풀린 탄도미사일의 지하 관통력과 파괴력을 증강하기 위한 기술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핵은 오늘날 우리가 즉 세계가 또는 유엔이 당면한 가장 위험한 위기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핵실험으로 안보리 결의를 또 위반했고 또 가뭄과 기아 그리고 인권 유린에 놓인 자국민을 비롯해서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행동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다면서 정치로 풀어야 한다 하고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군축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대표도 나왔는데요.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면 미국에 또 선물 상자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주요 도발이 있을 때마다 직접 군축회의에 참석하곤 하던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한 대사는 최근 6차 핵실험은 방어 차원에서 미국에 준 선물이라며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또 선물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 개발을 멈출 뜻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힌 셈입니다. The U.S. will receive more gift packages from my country as long as it rely on reckless provocations. 미국은 불안당 같은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더는 봐줄 상황이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Now is the time to say to the regime that provocations, threats, and destabilizing actions will no longer be tolerated. 이전의 군축회의 때처럼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심해지자 중립국인 스위스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Prête à répondre à toute sollicitation pouvant contribuer aux efforts de promotion de la stabilité et de la paix dans la péninsule coréenne. 김인철 한국 제네바 대표부 차석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 내일 다시 피의자로 소환됩니다. 검찰이 피의자로 내일 민병주 전 단장을 부른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현재 사이버 외곽팀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민간인들 동원해서 댓글 달았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운영 책임자로서 외곽팀 운영 책임자로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내일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니까요. 일단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로 현재 인신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고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과 함께 인터넷에서 댓글을 단 혐의, 외곽팀을 구성해서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이 또 선물 상자 줄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ICBM을 또 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일단 핵은 사실상 완성 단계라고 볼 때 그다음에 핵을 쏘아 나를 수 있는 ICBM, 물론 7월에 화성 14형이 이미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기술이 완전한지, 특히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할 때 녹지 않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주환 정치 안보 전문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 성공을 주장하는 성명에서 핵무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 된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아직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목적 외에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최종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이 지난 7월 발사한 화성 14형의 경우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도 부분이 녹아내린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화성 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한 것도 실전적 환경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의 형태로 ICBM급 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를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상각도로 북태평양 상에 발사하는 등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도발 시기는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 이후부터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가 높아 보이지만 대북 제재에 맞서 주민 결속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을 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시리아군이 현지 시각 5일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봉쇄를 깨고 IS 최후 거점인 데이르 에조르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을 등에 업은 시리아군은 동부 데이르 에조르의 북쪽에서 IS의 포위망을 와해하고 시리아군 137여 단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동부의 데이르 에조르는 유전지대로 IS의 수입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 갑질 개혁과 관련해서 후퇴 없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유통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 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가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면 유통산업에도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보좌관 55살 유모 씨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총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으면서 함안 지역 선거 책임자인 58살 안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영국의 대학 순위 정보 조사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이 발표한 2017-2018 대학 순위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대학 가운데에서는 서울대가 지난해 72위에서 74위로, 카이스트는 89위에서 95위로 각각 하락했지만 100위권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구간 절반가량이 반세기 만에 일반 도로로 탈바꿈합니다. 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로 바뀌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데요. 공사 기간에는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급속히 늘기 시작하면서 환경 문제와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함께 도심 단절이라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기본 구상이 확정됐습니다. 국가 성장에 혈관 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가 이제는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행복을 키우는 지역 발전의 심장으로 재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억 원으로 오는 11월 착공해 2024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일반 도로 대상은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km 가운데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 IC까지 10.4km 구간입니다. 공사 핵심은 이 구간에 16개 교차로를 연결해 공원과 녹지,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애초 단계별 착공 방식이 검토됐지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전 구간 동시 착공을 결정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자 5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개 공구가 한 2km 정도 되다 보니까.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7년간 일부 차로가 통제되고 제한 속도도 하향 조정돼 운전자의 불편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출퇴근 소요 시간이 현재는 37분에서 50분대로 는다는 게 인천시의 예상입니다. 더구나 고속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수준임에도
부평 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은 계속 내야 해 운전자들이 집단 민원도 우려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포천시 한 도로에서 트럭에 실려 운반 중이던 25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도로로 탈출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도로에 있던 돼지를 20여 분 만에 포획해 트럭으로 돌려보냈으며 한동안 도로에 차량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허철 감독의 영화 돌아온다가 제41회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의 첫 영화 경쟁 부문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적인 아름다운 영화라는 심사평과 함께 금상을 받았습니다. 김유석, 손수연이 주연을 맡은 영화 돌아온다는 이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서 전 세계 극영화 데뷔작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을 엄선한 첫 영화 경쟁 부문에 상영됐고 이 부문 최고상인 금상까지 받았습니다. 과거의 쓰레기 정책의 초점이 분리수거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쓰레기를 다시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활용에서 더 나아간 업사이클링, 다른 말로는 새활용인데요. 재료 기증과 수거부터 가공, 제품 생산과 판매까지 이 새활용 산업의 전 과정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느 가방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조금 특별합니다. 폐차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자동차 절대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 가죽 시트, 안전벨트, 에어백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세척, 건조, 열 코팅, 카테고라이징, 왁싱 총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쓰임이 다한 자원에 디자인을 입혀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넘어 새활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새활용의 전체 과정을 한 곳에 모은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버려진 옷이나 금속, 가죽 등을 수거해 파는 소재은행과 중고 물품을 분류해서 깨끗이 씻고 가공하는 작업장이 들어섰습니다. 또 업체 32곳도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해 개별 공방을 갖추고 새활용 제품을 만듭니다. 이제는 단 한 점도 우리가 어떤 쓰레기도 다 재활용한다. 이런 저는 원칙을, 그런 철학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새활용 플라자와 같은 날 개관한 하수도 과학관에 이어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까지 한데 묶어 이 일대를 국내 최대의 새활용 자원순환 에코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한러 정상회담 진행 중인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작 자체도 조금 늦춰졌다고 앞서서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저희 기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뒤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그리고 외교 전문가입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지금 중요한, 우리로서는 어느 수준까지 어떤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공사님? 당연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겠죠. 러시아가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우리하고의 공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이미 그 양국 정상 간에 전화 통화에서 나왔습니다만 중유 중단과 인력 공급 중단을 푸틴한테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동방경제 포럼의 그 성격으로 볼 때 우리의 신북방 정책의 앞으로의 그 방향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조율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적인 쟁점을 오늘 거기서 완전한 어떤 해법을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좀 우리로서는 그래도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공동 발표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이라든가 노동자 문제 그런 것을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가 위중하다는데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정도 워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러시아를 설득하는 게 뭐 한두 번에 될 일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력. 그래서 이 동방경제 포럼도 사실은 러시아가 극동 지역이 러시아 전체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해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면서 네. 한러 관계가 러시아 국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함께 이런 문제, 이런 협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 문제는 좀 풀고 가자 네. 하는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오늘 그 두 정상이 만난 모습입니다. 오늘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동방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는 보시고요. 여기서 이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진 회담은 아니고요. 원래 예정돼 있었던 회담인 것입니다. 자, 공사님은 러시아의 전문가시니까 러시아가 북한 문제 또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과 정서는 어떤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 북한의 핵 개발은 러시아가 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946년에 김일성 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핵 이론을 가르치는 물리수학부가 맨 처음 개설이 됐죠. 네. 그 이후로 1990년까지 러시아에서 배출된 북한 핵 인력만 해도 무려 250명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후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변의 핵시설 100여 개가 모두 구소련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소련이 붕괴되는 그 과정에서 네. 원래는 이제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했는데 소련 붕괴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그거를 무기화한 거죠.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 공유국으로서 그리고 또 인접 연해주 일대가 바로 핵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국으로서 그리고 피해 당사국으로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약한 아우지요.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핸들링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착각에 빠진데 절대 그건 아니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을 다룰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약한 아우인데 그래도 아우는 아우니까 또 역성을 안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란 게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대에는 미국과 세계를 반분해서 경쟁을 해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국력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 문제 그리고 한국이 결국에 그런 문제를 봐서 미국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을 버린다 하면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경쟁 관계에서 손실을 입는다 하는 셈법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건 중국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을 버리자니 아깝고 또 가르치자고 이렇게 압박을 하자니 조금 더 힘이 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때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 유엔 안보리에서 원유 봉쇄 문제 11일 날 안보리 표결하자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더 먼저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문제, 이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쟁 관계, 경쟁 심리 그런 것도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러시아가 한반도에 주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소평가했던 거죠. 우리식으로 러시아를 본 겁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만 해도 오히려 중국보다 러시아가 북한을 더 두둔했고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 육자 회담이 출범하기 전에 러시아가 제안한 게 일괄 타결안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와 북한 정권 그리고 경제 지원을 동시에 하자는 그 안이 요즘 말한 이제 중국의 쌍계 중단. 바로 그거하고 계획을 같이 하는 거죠. 그 뒤에도 중요한 시기에는 오히려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북한을 옹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5년에 B-Day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북한이 2006년 7월에 제6차 대포동
투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네. 미국과 북한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그걸 중재를 해서 대화 쪽으로 끌어갔고 네. 아울러 또 BDA 그 북한 비자금도 네. 러시아의 중재에 의해서 2008년 3월에 북한에 안전하게 그랬었군요. 송금이 된 거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봤을 뿐이죠. 네. 중국하고의 그 관계만 보다 보니까 러시아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네. 러시아가 주목할 만한 특히 플레이어다, 이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BDA는 방코데타 시 아프간 정권의 자금줄이었던 미국이 끊었었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공사님 보시기에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제가 푸틴을 표현할 때 제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법학도로서의 그 치밀함과 그리고 유도 선수로서의 그 민첩함, 네. 그리고 KGB 요원으로서의 어떤 그 은밀함, 이거를 갖춘 그런 인물이라고. 21세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국제사회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연속 4년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푸틴을 지금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 푸틴의 그런 그 협상 능력이나 뭐 체력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어떤 그 국제사회 리더보다도 뛰어난 또 정치 감각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푸틴을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잘 좀 협조를 구한다면 네. 얻을 것이 많다고 봅니다. 예. 전략이나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협상가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과 이제 말하자면 협상 또는 담판을 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그 두 사람이 잘 맞을지하고요, 그런 대화의 그 합의,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외교 전문가 입장에서요. 뭐 스타일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네. 이상적이고 원칙론자인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접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북한 문제라는 것은 사실 한국과 러시아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져야지 러시아도 자신들의 극동 정책인 러시아 극동 지역의 발전, 이것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자신들의 국익,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측면 때문에 우리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제안은 미국과 딜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네네. 것이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할을 통해서 러시아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한러 간의 과거부터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다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해왔지만 네네. 그것이 꼽히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가 생각할 때 한국은 말만 하고 결국에 별다른 투자도 안 하고 이런 오해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러시아가 한국과 그 협력이 자기들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런 인식을 하는 순간 서서히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컨대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인데 과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북한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북로 협력 사업이란 걸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로 가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었죠. 따라서 북한을 끼지 않는 한러 간의 직접 협력 사업이라든가 또는 러시아가 아까 중국 말씀하셨는데 러시아가 중국과 중앙아시아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한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사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러시아에 제안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사님, 그 푸틴이 전략가로서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니까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해서 이 푸틴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푸틴이 한반도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자면 2000년 푸틴이 5월 달에 집권을 하자마자 북한에 그때 미사일 문제가 또 발생을 했었죠. 7월 달에 바로 러시아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소련까지 포함해서요. 북한으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그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그런 그 약속을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받아냈었고, 그
뒤에도 중단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 근데 이제 뒤에 또 번복을 했었죠. 뭐 통역이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그 김정일의 변명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푸틴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가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이게 답방이었죠. 한국으로의 답방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푸틴이 나서 가지고 중재 역할을 했었습니다. 2002년에도 그랬고 2005년에도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3의 지역 또 임의의 장소든 뭐 임의의 시기든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일의 동의를 다 받았다. 해서 했는데 우리 측에서 동의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사가 안 됐고 2007년에 이제 다시 평양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푸틴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렛대는 많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정서적으로 같은 거죠. 북한 정권을 만든 장본국이 러시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소업을 같이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보다는 북한하고의 만남이 더 편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렛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미국의 대로 경제 제재, 또 대북 제재 이런 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동병상련의 입장이죠. 서로가 서로를 또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거죠. 지금도 북한과 러시아의 그 핵심 지도부들 사이에 어떤 그 한 라인 바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러한 그 비공식 채널들은 많다고 봅니다. 비견한 예로 지금은 이제 집권당이 아니지만 옛날 그 공산당 있잖아요. 공산당 그 간부들이 북한하고는 아직도 그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데 푸틴 정부에서도 그 라인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공식 라인으로 그 정보 라인들이 계속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기타 그 상업 라인도 지금 이제 그 외형적인 수치만 보면 중국하고 북한의 무역고가 거의 지금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외형만 봐서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대금 결제할 수 있는 구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래가 중국을 거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의 무역 거래의 한 10에서 20%는 러시아하고의 그 무역 거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싱가포르를 통해서 원유가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또 러시아산 원유가요? 그렇죠. 또 해상에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겉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그런 그 관계가 중국에 비해서 매우 소원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외의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약한 편이죠. 자, 오늘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동방 경제 포럼 참석을 위해서 그 문 대통령이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방 경제 포럼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는 극동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로 잘 사는 지역은 유럽에 있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지역이 잘 사는데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다시 2012년에 다시 집권을 했을 때 새로운 계획을 내놓습니다. 신동방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극동 지역을 좀 소홀히 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하면서 극동 지역의 경제 개발 그리고 동북아 안보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여.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정책이 발전해 오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 간 고위급이 모이는 그런 경제 회의를 개최하자.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 대통령은 꼭 오고 우리도 한국의 대통령 또는 뭐 일본의 총리, 중국도 총리가 오곤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고위급이 모이고 또한 비즈니스맨들이 또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극동 지역의 그 지역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어쨌건 한국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
그 뭐 선물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푸틴 있겠군요. 대통령 입장에선 자기가 주창해서 창설한 그런 국제 회의에 예. 한국의 대통령이 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는 대국이고 자신들의 전략적 셈법은 따로 있지만 네. 뭐 우리는 또 그러한 대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또 전략이 있는 거니까 네. 서비스를 해주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어내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와 그러니까 뭐 구소련과 지금 북한 사이에는 그 역사적인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그 친밀감 또는 동질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러시아 국민들 또 뭐 정부 인사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를 보는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과 정서는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수교한 지가 지금 27년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리를 보는 시각은 아직도 미국에 아주 밀착돼 있는 뭐 비근한 예로 노골적으로 옛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자기 군대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주권 국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까지 뭐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러시아 인사들도 봤거든요. 미국하고의 그 밀착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네. 러시아하고의 그 관계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그 냉전 당시 때 그 제로섬 게임적인 네.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인인할 수 있는 예. 우리도 이제 소련하고 중국하고 이미 이제 수교를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전통적인 우방이 이 미국하고 일본이라면 새로운 우방이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또 중국은 경제 우방이었잖아요, 그동안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문화, 예술, 뭐 특히 자원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기존의 그 냉전식 어떤 그 시스템에 구속돼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러시아의 가치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게 이제 그쪽에서 보는 저희들의 그 시각이죠. 자, 지금 조금 전에 정상회담은 끝났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곧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네,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은 아마도 없는 것 같고요. 공동 성명이 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공동 성명이 발표됩니다. 지금 이 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церемония подписа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지금부터 한러 공식 문서 서명식이 진행되겠습니다.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й Викторович Лавров 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н Гён Хва подписывают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системы прямой шифрованной связи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러시아 연방 외교장관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라브로프와 대한민국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장관께서 비화 통신 직통망 운용 협정을 서명하시겠습니다. 네, 통상 정상회담 그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 전에 이렇게 양국 외무장관, 외교장관 또는 관련 장관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과 관련한 이 협정에 서명을 하는 이런 그 순서가 진행되죠. 두 나라 정상은 뒤에서 보통 저렇게 지켜보게 되고요. 서명식, 오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서들에 대한 서명식, 협정 서명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가 있습니다. 저 러시아 외무장관 눈에 많이 낯이 익은 인물이죠. 오래됐죠, 라브로프. 오래됐죠. 그렇죠. 푸틴 정권의 뭐 외교의 핵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언제부터 재임했습니까? 이미 그 푸틴 집권 때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푸틴의 그 정치 운명과 같이 할 정도로 오래 지금 외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저 강경화 외교장관과 서명식을 마치고 이제 악수를 교환했습니다.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енис Валентинович Мантуров и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Йон Гу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 участ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татусе страны-партнера в 9-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выставке «Иннопром 2018». 러시아 연방 산업부 장관 만투로프 장관님과 대한민국 박용구 산업부 장관님께서 2018년 인노프롬 파트너국 참가 관련 MOU를 서명하셨습니다. 네, 이 양국 장관들은 MOU 양해각서를 서명을 미리 했고요. 서로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이 산업부 장관들이었습니다. Росконгресс Александр Анатольевич Стуглев и президент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содействию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Ким Дже Хон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фондом Росконгресс и Корейским агентством по содействию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러시아 스투글레프 로스콩그레스 사장님과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님께서 동방경제 포럼 행사 주관 관련 협력 MOU를 서명하셨습니다.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гентст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поддержке экспорта Леонид Геннадьевич Петухов и президент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содействия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Ким Дже Хон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Агентст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поддержке экспорта и Корейским агентством по содействию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페투호브 러시아 극동 투자수출청장님과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님께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구축 MOU를 서명하셨습니다. Глава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Фонд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Олегович Чикунков и действующ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и президент Экспортно-импортного банка Кореи Хон Йон Пхё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Фондом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그리고 Востока 기관장들이 그 두 나라 간에 오늘 합의된 협정의 서명식, 서명 그리고 문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아마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수출입은행장 대행께서 극동금융협력 이니셔티브 MOU를 서명하셨습니다. На полях Третьего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также были подписаны следующ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документы. 그 외에도 극동 포럼 계기로 다음의 문건들이 서명되었습니다.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이 и 순서가 Министерством 끝나가는 것 науки, 같고요. 끝나고 나면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이제 두 나라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정상들이 технолог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공동 성명을 по 발표하게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됩니다. в 여기에 области 북한 핵 инноваций. 문제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경제개발부와 우리 과기정통부 간 과학기술혁신협력 MOU가 서명되었습니다.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и Корейским агентством по содействию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러 전략기획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 MOU가 서명되었습니다. Протокол о намерения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러 보건부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인 연수 MOU가 서명되었습니다.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네, 두 между 정상들의 автономной 지금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표정만 организацией 봐서는 Агентства 회담이 Дальнего 어느 정도 Востока 잘 по привлечению 됐는지 инвестиций и 읽기가 поддержке 쉽지는 экспорта, 않습니다. 이 두 정상이 만난 건 오늘이 두 번째인가요? 그렇죠. 두 번째 회담이죠. 예.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번째 오늘 회담입니다. 한러 한러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모두 끝났고 조금 전 다 끝났고요. 이제 지금 문서 서명식 부산항만공사 유니코 코리아 시푸드 간의 수산 가공 물류 분야 협력 MOU가 서명되었습니다. Церемония подписа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завершена. 항상 이런 정상회담을 계기로 많은 그 협정들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뒤에는 공동 성명 발표될 이제 시작됩니다.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дамы и господа,
Только что завершилась встреч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ом Мун Чжэ Ином. Разговор был содержательным и конструктивным. Детально обсудили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актуаль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блем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партнеров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с которым у нас традиционно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тесные и взаимовыгод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двусторонний товарооборот вырос почти на 50% и составил $10 миллиардов. На отечественном рынке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работают более 오늘날 600 компаний из Южной Кореи. 러시아 시장에서는 6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превышают $2 миллиарда. 그리고 누적 투자액은 20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면서 연간 20만 대 이상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칼루가 지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에서도 전자 가전제품을 러시아 시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도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50개의 기업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에서는 2018년도에 포럼이 개최될 것인데 한국이 주최 측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많은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양국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리고 자유 블라디보스톡 항만에서도 양국이 협력 사업들을 펼칠 것입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대한민국은 앞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을 할 것입니다. 양국의 정상들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건설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표하였습니다. LNG 도입에 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조선 15척이 한국에서 건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를 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북한 간에는 3자 메가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력에서도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7%의 농식품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간 할로 포럼이 개최될 것입니다. 5월과 6월에 금년 5월과 6월에는 한국의 문화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할로 대화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제8회의 차세대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치에서 금년에 10월 달에 청소년 국제 포럼이 개최가 될 것인데 한국의 청소년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 국민들이 러시아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면서 약 20%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무비자 협정이 체결한 결과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9월 4일 날 정상 통화를 이어서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핵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핵 도발은 유엔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8월 29일 유엔 결의안에 러시아는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유엔의 안보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도발을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압박과 그리고 제재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냉정하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 조치로만은 해결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가 로드맵을 구축을 하였는데 이 로드맵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대화는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제3차 동방경제포럼의 주빈으로 초청해 주신 푸틴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 후 4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 정책이 서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동방의 관문인 블라디보스톡은 예로부터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인연이 깊은 도시인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극동 지역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극동 지역이 영내 평화와 번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바탕으로 오늘 푸틴 대통령과 저는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두 정상은 극동 개발을 포함하여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극동 개발을 이끌어 나갈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전담하게 될 이 위원회는 앞으로
러시아 극동연방광구 또 극동개발부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동개발 협력을 선도해 갈 것입니다. 내년 중 출범하는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한국과 극동지역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경제단체와 중소상공인, 지방대학 간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게 되면 인적 교류와 실질 협력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과 저는 극동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협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투자 컨설팅 기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 불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 지원을 목표로 블라디보스톡에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 FTA가 한국, 러시아 양국은 물론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공동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FTA 체결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극동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자리 잡았으며 수산가공공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극동에서 양국 기업 간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창출되어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이 건조하여 러시아에 인도한 세계 최초의 쇠빙 LNG 운반선은 그간 막연하게 여겼던 북극해 운항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조선과 에너지 산업 간 연계에서 보듯이 양국 협력의 순순환은 교통인프라, 항만개발, 농수산 등 전통적 분야뿐 아니라 보건의료, 북극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분야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극동 지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핵 문제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러 삼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양국 간 가능한 협력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극동 개발이 양국의 번영은 물론 북한의 변화와 참여까지 이끌어내어 향후 본격적인 삼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협력 기반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방경제 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신 푸틴 대통령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и Евразии в целом. Еще раз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за оказанный нам теплый прием. Благодарю вас. Я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наших корейских друзей с выходом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에 한국의 축구 대표팀은 이번에 2018년도에 본선에 올라가게 된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어제 러시아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러시아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정상의 공동 성명 발표가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순서로 있었고요. 마지막에 푸틴 대통령이 우리의 월드컵 진출 축하한다는 말하자면 덕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동시 통역으로 저희 YTN 그 통역사가 먼저 전해드렸고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나중에 순차 통역으로 듣고 웃으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전문가들께서 오늘 한러 정상회담 성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공사님. 예, 이번 그 한러 정상회담 결과는 기존의 정상회담에 비해서 상당히 실무적인 접근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가 기존에 좀 추상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에 남북러 삼각협력 문제를 매 정권마다 강조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 기존의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을 하고 향후 남북러 삼각협력을 전제로 하되 지금은 이제 양국 간의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이런 그 현실적인 그 대안들을 서로 교환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그런 의견 교환에 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의 그 전통적인 대한반도의 그 정책이 있고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기존의 입장에서 지금 한치의 변화도 없습니다. 네, 네. 예.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부분은 앞으로 양국 간에 더 조율을 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 핵과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발표 전에 예상했었던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신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측면이죠. 하나는 경제 파트. 이 부분은 우리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은 협정이 만들어졌고 또 푸틴 대통령도 그것은 자기의 성과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시간을 들여서 열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한 협력을 구체함으로써 우리의 레버리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입장이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상당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디펜스하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입장은 이 발표문에서는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덕담으로 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축구 팬으로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저 역시 축구 팬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자, 지금 인터넷에서는 히딩크 감독 얘기가 저희가 오늘 단독 보도한 게 화제고요. 어쨌건 오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북핵은 용납 못한다. 그러나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해결 못한다라는 입장 밝혔고 문 대통령은 강력하게 육자 핵실험 규탄한다. 두 정상이 그렇게 뜻을 모았다. 그리고 조속히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큐에서 계속해서 자세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